예,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발전소 계속할 것인가, 공론화위원회가 60대 40으로 그것을 이제 계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학이 공포를 이겼다, 이렇게 이제 원자력 발전기, 원자력 공학과 를 비롯한 여러 이제 공학계는 여기에 대한 이제 승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것은 공론화위원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니죠.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결단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국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것을 결정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이제 국민을 근데 어떤 이제 뭐 추출해서 무작위 그렇게 해서 위원회로 계속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여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건설 재개를 설득하기 위해서 힘을 쓰신 분들, 그분들은 사실 애초부터 이런 것 자체가 불만인데, 그것을 참고 꾹 참고 이제 그 현실화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들 그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결국 오늘 그렇게 결과를 낸 것입니다. 상당한 그 노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다른 이제 뭐 사안도 많은데, 저희 경우는 이렇게 원자력을 이제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알고 자신 있게 제가 찬성이나 반대나 이렇게 얘기할 만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다 알려 있죠. 원자력이 더 효율적이고 다른 어떤 화력 발전소보다 더 오히려 깨끗한 발전 설비다. 그런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 핵이라는 그 자체가 말하는 그런 이제 엄중함, 그런 걸 들고 이것이 이제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핵발전소, 그러니까 비단 핵폭탄이 아니라 원자력 자체도 이제 차차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평화주의자,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환경주의자를 자처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을 하려면은 가까운 일본은 물론이고,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가 이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발전소를 안 하겠다, 그런 이렇게 선언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니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인구 면에서 30여 배의 차이가 나는 옆에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안 하겠다,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개발하고, 만약 중국이라는 곳이 그냥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로 나눠져 있다면 30여 개의 국가인데, 그 30여 개의 국가들이 전부 원자력 발전소를 하는데, 우리 한 나라가 일본과 합치면 31개의 국가, 그 국가들이 전부 원자력 발전소를 하는데 우리 하나마가 원자 핵발전소를 안 한다 해서, 우리가 하나가 얼마나 그것을 세계 환경에 기여하고 인류 환경에 기여하겠습니까? 중국이나 일본 그 큰 곳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도 그 피해는 그대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그 탈핵, 그것이 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후손의 안전을 위해서 좋다면은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가까운 나라들 다 함께 하지 말자고 그렇게 운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은 전쟁 없애야죠. 세상에 전쟁이 없애야죠. 그 산류 무기 같은 거, 그런 거 없애려면은 우리가만 무기를 없애면 됩니까? 이웃 나라들도 전부 무기를 없애고 전 국제적인 이제 그 군비 절감을 그렇게 주장해야죠. 그걸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런 탈핵 문제는 우리 국가 내에서 혼자서 뭐 그 착한 척, 그러니까 그 국민 안전 생각하는 척, 미래 자손 생각하는 척, 그렇게 하면서 주장할 일이 아닙니다. 진정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일본과 중국도 동시에 탈원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용기와 행동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또 원전을 계속 이제 지속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한 번도 사고가 안 났고, 그러니까 조갑제닷컴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기 미국도 드리마일 원자력 발전소, 일본은 가까운 후쿠시마, 소련, 우크라이나지만 이제 체르노빌 그렇게 다 있지만 우리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미 원자력 발전에서 그럼 최고 수준이고, 그건 이미 널리 알려진 건 아니지만 이제 지금에서 이제 강조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가전제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 핸드폰, 그러니까 아이폰 스티브 잡스가 먼저 했을지는 몰라도 그 업계 같은 거, 그 나라의 사이즈나 경제력에 비해서 우리 한국이 세계를 그러니까 주름잡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비록 노벨상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이공계 관련 이제 기술 수준은 이제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벨상 같은 건 이제 좀 아주 그 핵심적인 창조적 이런 것을 발견하는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아직 미흡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에 너무 안달할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언젠가는 다 그러니까 시기가 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이공계 전체가 이렇게 노벨상과 이제 멀어지는 것도 둘째치고 그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도 이번에 정말 좀 모처럼 진짜 국가적으로 물론 비정상적인 상황인 이제 공론화위원회라는 곳이었지만 그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그 비중에 대해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공계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좀 노벨상 같은 것에 많이 타지 못하고 뭐라 하든가 그 사회적인 어떤 지도계층에 많이 포진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공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유교적인 뭐 관료주의 있어서 푸대접 받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공계는 우리 푸대접 받지 않았고, 지금 기성세대는 전부 그 1970년대 이공계 위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학은 전부 이공계 위주고,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에, 지금은 뭐 386 이후에는 좀 어떻게 조금씩 달라졌을지 몰라도 그 이공계 위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가 지금쯤 한건 뭔가 좀 할 만도 한 시대인데 사실 그렇게 드러나 있지를 않죠.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제 특정 기술에 있어서는 그간의 투자가 그 70년대의 그런 교육의 효과가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는 있지만은 전반적인 이제 지도 철학적이라든가 그런 그 포괄적인 사회 포괄적인 유기적인 영향력, 사회와 연관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공계 자체의 어떤 그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노예 근성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길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공계 자체가 그 교육을 위해서 그 교육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변혁 수단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뭐냐면은 저희 어릴 때가 아니라 대학 때 대학에 들어와서 영어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학, 물리학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공학도 그렇고, 당시 젊은 철없는 학생으로서는 영어 원서를 공부하는 게 좀 멋있어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학습 능률에 의해서 많이 차이가 났었고, 그 학습 능률의 차이가 났고, 아무리 뭐 학생 본인은 영어를 뭐 잘한다 하더라도 그 영어의 그 원어민과는 달리 그 고급 어휘 같은 거에 대한 개념 이해 그런 것이 부족하고, 그 당시엔 또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말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고급 학문을 표기하는 데는 부족한 언어라서 이거 외국 영어로 반드시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뒤 뭐 그 서울대 교수라든지 그런 모든 이공계 방면의
어떤 고위 직책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 유학이 필수였고 모든 학문적 언어는 영어를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그 상황에서도 뭐 자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별개이지만은 대학의 아시다시피 대학 교육은 전공 교육이 전부가 아니죠. 교양 과정부 교육이 있고 또 1학년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대학이라는 분위기에서 어떤 자기의 그 지도자적 철학을 기르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공계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 대학생 때부터 영어로만 공부를 하고 그다 그 외 병행해서 무슨 공자맹자 아니라 무슨 철학책을 한더라도 그것까지 영어로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공부하려면 한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한자를 고등학교 때 부실하게 약간 공부하고 대학 때도 시험을 잘 안 보니까 안 하고 대학교 1학년 그 국어 할 때 좀 공부는 했습니다만 저도 1학년 때 당시 작고하신 전광용 교수님께서 신문 그래서 한자를 맨날 공부하라고 이렇게 과제를 주셨는데도 한자는 앞으로는 별 필요가 없을 거다. 앞으로 영어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소홀히 하고 그 어른께 그 선생님께 화가 나서 저를 아예 치시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지금 너무나도 죄송하고 물론 제가 손해 본 거니까 뭐 죄송할 일도 아니지만 그 선생님께 그 죄송한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껍이 따는 이의 저자이신 그 전광용 선생님이죠.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공계 학생들이 영어만으로 이제 공부하고 그렇다고 전공을 해서 따로 한자를 새로 공부할 수도 없고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전공도 다 한자를 섞은 우리말 교재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로 영어를 해야 되겠지만 영어는 우리말도 한자까지 다 안 다음에 이렇게 그 1대1 대응으로 이렇게 그 번역이 되는 그런 언어로서 영어가 존재하는 거지 우리 순한글 상태에서는 표현 못하는 고급 학문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언어로서 영어가 존재하고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어는 우리말과 수평적인 관계가 합니다. 원래 애초에는 이 말이 아닌데 이 주제가 아닌데 원자력과 이공계의 문제인데 또 한자 얘기가 나오는데 한자 얘기가 지겨우신 분은 저희 얘기를 그러니까 듣지 않으시면 되고 저희 얘기는 아마 절반 이상은 한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국어의 우리 언어의 교육의 민주화 진정한 이제 그 우리 민족의 해방이 오기 전까지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절반을 해야 될 겁니다. 절반 이상을 항상 그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공계 출신 학생들이 많이 또 그 학생 때 그러니까 전공 설정으로 우수한 성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지도자적 위치에 걸맞은 교양과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공학 그걸 전공하려고 했으니 어렵다는 얼마나 수재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맞는 언어 표현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런 또 그 표현력을 우리말 표현력을 주지 않았죠. 그냥 고급 어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 안에서 영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서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근래에도 카이스트 학생의 뭐 자살 사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일은 그의 종이 한 장 차이 근접하는 많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교육과 전공이 이분화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그 이공계 학생은 그렇게 이공계 위주의 교육을 70년대에 받았지만은 결국 우리나라의 주류 전통에서 이탈을 한 겁니다. 주류 지도자적 전통. 주류 지도자는 역시 조선시대, 일제시대를 해서 면면이 이어져서 물론 좌파는 친일파라고 매도합니다만 그렇게 전통 교육을 이렇게 받으면서 전통적인 개념, 그 철학 이걸 이어온 사람들이 지도자를 하는데 이공계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가 일부러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이하의 수준에서 머무니까 고등학교도 1학년 때 문이과가 갈렸으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교양교육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도자적 자질이 부족한 겁니다. 이공계 출신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공계를 그럼 소외시키기 위한 것인가? 원래 취지는 그건 아닙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는 미군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일본이 이제 미국에 항복함으로써
대일본 제국이 항복해서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는 그런 항복 조인이 있었죠. 그런데 일본은 이제 한자를 없애면은 언어를 못 가, 음, 이제 쓰지 못한다고 읍소를 해서 효과를 받았지만 한국은 이제 점차적으로 미국의 대일본 제국 항복 조건 그것에 맞게 점차 영어 공용화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한자 없애기를 계속 했었죠. 그런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철저한 이제 그 미국과 이제 뭐 좌파 나쁜 말로는 종속이지만 좋게는 미국과의 불가분의 일치화를 위해서 핵심의 국가의 핵심은 친미 인사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 친미 인사를 어떻게 정하느냐? 일제시대 때 일본인에서 한국인의 법관과 공무원 이런 사람은 키웠지만은 뭐 기술자와 하다못해 전 기차 기관사 뭐 이런 사람들은 키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라에 위급할 때 아주 핵심적인 그 힘을 발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그 조선인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과 이제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직위는 줄지 몰라도 핵심적인 인력 이런 나라의 어떤 목숨을 걸 수 있는 이런 거는 이제 한국인을 기르지 않았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중국 조선족의 어느 한 분이 이제 원자 핵 물리 이제 그런 쪽에 일을 했는데 조선족은 그 핵심 분야 아주 그냥 깊은 그런 곳까지는 이제 접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기밀의 어떤 등급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따로 한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한국에서 해방 후 한국에서 어떻게 이제 했냐면은 그 핵심적인 그 나라의 키를 쥐는 기술자들은 절대 친미인사여야 한다 이거죠. 친중이나 친일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학술적으로 학문적 도구로 삼는 그러한 사람이라야 이제 그 이공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원자핵공학도 하고 원자력도 물리학도 하고 이런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이제 이공계는 철저히 일찍부터 영어로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의 어떤 핵심적인 절대로 친미 인사들로서 이제 이공계는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그런 정치역학적으로야 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공계 출신 사람들이 그 나라의 전통 주류에서 벗어나고 그 자기 철학이 부족해서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나서기 어렵게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지도자로 나선 경우는 있습니다. 뭐 너무나도 지금 이슈의 중심이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집안의 이라는 그런 걸로 다 가려져 있지만은 우리 지도급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해방 후 이공계 출신입니다.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 그런데 그 이공계 출신으로서 사실 진짜 박 대통령 때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는데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더 전부 보수 세력이 인정하는 그 보수 그 세력의 물갈이 이런 거 말고도 하여튼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객관적으로 봐도 이공계 출신에 대한 올바른 위상 정립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그런데 이공계 출신을 우대하기는 했는데 그게 또 여성에게 또 집중이 됐습니다. 그 우습게도 이게 뭐냐면은 사실 저희 세대 때 이공계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했고 뭐 많은 이제 인력들이 갔는데 상당수 이공계를 간 게 이제 그 병역 면제 그 혜택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글로 갔죠. 이제 그리고 곧바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0-30살 때부터 취직을 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 다른 분야보다 원래도 이공계가 예술계나 인문계보다 여성이 지원이 적지만 하물며 병역 혜택까지 있으니까 남성들이 더 몰려 있어서 다른 분야보다 남성이 상당히 대부분이죠. 근데 이런 걸 갖다 또 이런데도 이제 일부 이제 좌파나 그런 사람들 끼어들어 가지고 이공계가 남성 위주가 돼 있는 것이 마치
차별인 것처럼 매도를 하고 오히려 같은 능력이면 여성들은 그러니까 그 기자라든지 좀 자기 실현 쪽이 가능한 그런 더 자기 실현에 유리한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하죠. 그러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철학의 확고한 분들은 별 문제지만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자기 노력과 그런 거에 비해서 어떤 자기 실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분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많이 이제 이공계를 오히려 기피한 것이 사실 맞는 건데 상대적으로 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공계를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도 몇 분 있었고 그건 오히려 진짜 어찌 보면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정말로 순수하게 이공계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초기 소설 천년여황이라는 소설에서도 주인공이 그러니까 아주 뭐 모든 것을 다 갖춘 절세 미인인데 이공계를 택한다 이런 걸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성이면서도 이공계를 택한 사람은 정말 이공계 발전을 위해서 순수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많이 가상하게 높이 사줬나 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이전이 에도 이제 여성 이공계 인사들에 대한 우대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그 이전일 거예요. 박영아 국회의원이 있었죠. 비례대표 여성 비례대표 절반 그 외에 뭐 저도 항상 그 문제점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공계 대표는 항상 더군다나 전체적인 수에서 많지도 않은데 꼭꼭 여성이 아마 임명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전체적인 정치역학적인 별 관계도 없으니까 이공계는 그러니까 특히 또 여성을 할당 수도 채우겠다 하기에 좋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역학으로 별로 문제가 없겠다 이공계는 그렇게 좀 우습게 보는 거죠. 이제 정치 주류에서. 그러니까 여성은 특히 이공계로 할당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구가 대구에 전 비례대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지역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는 뭐 공천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공천이면 곧 당선되는 곳이지만 권은희 의원이 또 거기서 당선됐고 그 민주당 광주의 딸 권은희 이른바 광주의 딸 권은희 의원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박영하 권은희 두 사람이 있었지만 박영하 의원은 뭐 비례대표 있었다가 물론 보수 측에 유리하게 그 북한 두둔하려면 북한으로 가라 그런 한마디는 했지만은 그 활동이 미미한 가운데 일회로 끝났고 권은희 의원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그 대통령이 어떤 혜택을 완전히 받았지만은 그 탄핵에 어떤 직간접으로 도와준 그러니까 그런 계열로 넘어갔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앞으로 다시 나올지 모르지만은 이 두 분은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얘기하는데 근데 그 권은희 의원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이고 특히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 중에 이공계 인사 중에 윤진숙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저기 장관 청문회 때부터 도저히 어떤 지도급의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이제 그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임명을 강행했죠. 그런 다음에 근데 사실 장관이 좀 부패하더라도 밑에 사람들이 그건 개인적인 일로 끝나고 대개는 그러는데 장관이 무능하면은 이게 더 지도자는 정말 그건 많이 한 얘기죠. 부패보다 무능이 더 큰 죄라고. 그 어떤 감독이 없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 해양수산부가 그 거의 1년인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행운인 게 세월호가 일어나기 조금 전에 이제 경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 사람이 있은 상태에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면 정말 볼만했을 텐데 어쨌든 세월호가 일어나기까지 해양수산부 정책을 1년 동안 책임졌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렇게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를 잉태한 그런 이제 윤진숙 장관이 있고 이렇게 이공계 출신의 어떤 지도급 이사의 발탁은 이렇게 미미했고 더군다나 여성에 집중됐습니다. 여성에 집중된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류 정치에서 어떤 그
이공계가 어떤 정치의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줄 그런 능력도 위치도 장도 아니니까 그렇게 가볍게 보면서도 그러면서 또 여성 할당을 하는 것이 어느 분야에서도 좀 모양이 좋고 그러니까 여성에 집중된 거죠. 이제 이렇게 물론 이공계 하면 이과 크게 봐서 이과 글쎄 의대를 이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너무 법조인들만 너무 90% 법조공화국이 되고 모든 고위직 뭐 3부 요인뿐만 아니라 뭐 5부 요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게다가 또 공수처 6부 요인인데 전부 법조인 출신들입니다. 이런 법조인이 완전히 법조 사회입니다고요? 그 젊을 때 법을 전공해야 그 곧바로 상류층이 되는 지도층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것을 그나마 이 비법조인 출신에서 그러니까 정치 지금 유효한 정치 인사들이 안철수 대표라는 분이 있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바라는 게 앞으로는 이제 이번에 이제 원전 문제에서 국가 문제를 이제 이런 그 공론화위원회가 결성되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애초에 특히 20, 30대 그 원전 반대가 많았었는데 그 공사 중단이 쪽 창성이 많았었는데 공사를 속개하자 그런 쪽으로 한 20%의 사람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을 그러느라고 이제 그 원자력 전공자분들을 비롯한 공학자분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 어떤 능력을 검증받았냐면은 그 평범한 시민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안철수 대표도 있지만은 비법조인 출신으로 좀 그 이공계에서도 좀 많이 지도자 인사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진짜 그 우리 젊을 때 그러니까 이공계를 택하니까 좀 부유한 집안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거 하면 공장장밖에 안 된다. 법조나 이계를 가라. 그렇게 해서 과학을 잘하는데도 문과를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것도 결국 금수저, 흑수저 그거의 차이의 연장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자리를 잡고 부모가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영향력이 큰 부모가 아닌 데서 태어나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이렇게 자기가 좋아서 이공계를 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서 말했듯이 무슨 무슨 기업 경영 공장 경영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국회의원 뭐 비례대표 그냥 할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3년 있다가 스타일국이고 나오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본분 역할 그거 다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영향력을 키워가지고 자기 분야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진정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도자가 되는 이런 인사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갑자기 무슨 뭐 할당돼가지고 국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국회가 의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말 이공계 출신 정말 합리적이고 올바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러니까 기분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세간의 어떤 이권에 휩쓸리지 않고 그 올바른 이제 그 과학적이고 올바른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뭐 기회의 할당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원자력 탈핵 문제 공론화위원회를 설득했다는 그 능력으로 이미 능력이 검증된 것이니까 이렇게 충분히 지도자적인 자질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 능력을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입니다.